요즘은 왜 이렇게 병이 많어? 그렇지요. 바로 그걸 알고 싶어요. 근데 저는 토양 의사예요. 자, 안녕하세요. 한중열입니다. 네. 전주 토양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작물 생리의 이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토지를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유용한 식물 또는 동물 이렇게 키워내는 생산하는 그런 게 바로 경제활동이 농업입니다. 이 농업이라는 게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면서 지구상에 가장 먼저 시작된 원시 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국가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따라서 농업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인류에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농업이 기상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날씨에. 그래서 올해 날씨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농업 부분에서는 뭐 저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특히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셨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니 뭐니 다 위축됐는데 좋아진 게 하나 있죠. 뭐가 좋아졌어요? 네?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인도 아마 매스컴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30년 동안 이 히말라야가 안 보였대요. 인도 여기 이게 동네에서 여기 다 보이는 이 히말라야 산맥이 안 보였다라는 게 마찬가지. 예, 저 히말라야 산맥이 뿌에서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인다라는 얘기죠. 예. 그것뿐이에요. 중국 여기 북경, 여기는 우리 서울, 샹하이 이게 공업단지는 뿌예요. 오염된 거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예, 좀 뿌옇죠, 제일. 예. 근데 이제 서울도 한번 보세요. 코로나 이전이고 코로나 이후예요. 서울도 이렇게 많이 좋아진 편이죠. 공기가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번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자, 농사의 원리 중에 식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빛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와 공기 중에 질소, 산소, 탄산가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비료, 요 네 가지가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큰 요소다. 자, 그래서 이 광합성 작용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배웠는데 오늘 또 이걸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갈 거예요. 광합성 작용이 바로 물과 탄산가스로부터 포도당을 만드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식물이 땅에서 흡수한 비료를 흡수하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작물이냐에 따라서 쌀은 탄수화물, 콩은 단백질, 그 다음에 깨 종류는 지방, 기름을 만드는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총틀어서 유기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유기물이라고 무기물 차이는 뭐냐? 탄산가스에 탄소가 들어갔으면 유기물이에요. 탄소가 빠져나간 탄소고리가 손이 4개인데 탄소는 그러니까 붙잡는 손이 4개예요. 탄소고리가 없으면 바로 무기물이죠. 무기물이 어떤 것들이냐? 이게 무기물이죠. 이게 다 필요해요. 원소의 주기율표에 있는 약 103개까지 있지만 현재 우리 지구상에는 83개밖에 없습니다. 83개 있는 중에 식물이 먹는 비료는 약 60여 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3개 중에 23개는 못 먹는 거죠. 우리 지구상에서는. 근데 이 60여 종 중에서도 필수 원소가 있어요. 꼭 필요한 거. 없으면은 작물 생장이 안 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필수 원소라고 그러는데 작목에 따라 조금 기본적으로 16개인데 20개까지. 규소는 벼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거죠. 하지만 필수 원소 속에는 안 들어가요. 규소가 규산질 비료죠. 이게 이제 무기물이다.
비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비료들 원료다라고 보시면 되죠. 땅 속에다 있죠, 이게. 이 돌과 더불어서 같이 있는 놈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물들, 바위가 부서져서 자갈이 되고 또 모래, 미사, 마지막 점토가 딱 돼요. 점토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걸, 그래서 우리가 농사짓는 흙은 모래, 미사, 점토, 바위, 자갈까지는 우리 농사에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꼭 농사에 짓는 흙은 우리 모래, 미사, 점토가 같이 어우러진 건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5종류의 토양을 구분했습니다.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죠. 근데 요 모래, 미사, 점토가 이 땅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그 돌덩어리의 종류가 지구상에 약 4,000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4,000여 종까지는 안 돼도 거의 뭐 2,000여 종 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흙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6개인데 6개. 그 6개가 장석, 석영, 휘석, 운목, 각섬석, 감람석. 뭐 전문 용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전체 우리 농사짓는 흙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장석이라는 거예요. 그 장석이 어떻게 생겼냐? 흙이에요. 우리가 보는 흙이 장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석영. 석영은 여러분들 보는 저 유리. 또 냇가나 바닷가의 그 모래알. 이게 석영입니다. 그러니까 휘석은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옛날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석필이라고 그래서 땅에다가 막 이렇게 긋는 거 있죠. 백목 비슷하게 생긴 게 그게 휘석. 운모는 비늘처럼 막 벗겨지는 돌이에요. 종종 봅니다. 뭐 그다음에 각섬석, 감람석 이런 것도 있다. 이게 전체 우리가 농사짓는 흙의 9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모래, 미사에서 점토로 분해되는 순간,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뭐가 된다? 2차 강물. 점토가 되는데 마이너스 이온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까 주기율표 속에 있는 놈들이 결합되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서 마지막 점토가 되는 순간 음이온이 돼요. 그게 바로 점토의 특징이죠. 그래서 점토는 물을 먹으면 부피가 늘어나요. 부피가 늘어나면서 끈적끈적해져요. 이제 그런 얘기 이따가 시간 나는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떨어져 나간 양이온들은 비료다. 가장 기본적인 식물들이 먹는 비료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녹여서 이동시키는 놈이 누구냐? 이놈들이에요. 미생물들이 녹여요. 분해시키고 식물의 뿌리도 그걸 녹여요. 근데 그걸 이동시키는 놈은 누구냐? 물이에요, 바로. 그래서 미생물과 뿌리가 이 돌들을 양분을 먹기 위해서 분해시키고 그 다음에 물이 이동시킨다라는 얘기죠.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완전히 이건 점토죠. 그 다음에 유기물이 분해된 부식이고, 부식은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기물이 분해돼서 마이너스 입자가 된 상태, 그게 바로 부식인데 그 색깔이 검은색이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분들을 그 플러스 양분들을 보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고, 또 양분을 토양이 아닌 점토와 부식이 아닌 토양 용액 속에 녹아 있는 비료도 있다. 이 비료는 물을 흡수하면 같이 이 뿌리가 같이 딸려 들어간다. 그리고 토양이 붙들고 있는 비료는 먹고 싶을 때 골라 먹는다. 이런 얘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에 있는 비료를 먹는 것보다는 사실은 토양이 붙들고 있는 비료를 많이 먹어야 작물이 건강하게 클 수 있다라는. 그래서 유기물이 많고 점토가 많은 토양에 작물들이 더 건강하고 맛있고 좋은 농산물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6대 조암 강물이라는 놈들이 이게 바로 이런 화학 기호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분해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첨토광물이 돼요. 그 첨토광물은 규산하고 알루미나 이 두 종류가 음이온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양이온이죠. 그래서 요게 점토예요. 요게. 화학식으로 요게 점토고 나머지 철, 그다음에 마그네슘, 칼슘 등등 이것들은 다 양이온으로 요 주변에 쫙 달라붙어서 먹는 그런 원리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가 농사짓는 흙은 이것하고 섞였어요. 그러니까 음이온과 양이온이 같이 섞여서 땅 속에 어우러져 있어요. 그게 뭐가 많으냐에 따라서 이게 많으면 사토가 되고 이 점토가 많으면 식토가 되고 중간 정도 되면 양토가 되고 요 사이에 사양토, 식양토도 있지만 말이죠. 이렇게 해서 흙이 농사짓는 흙이다. 자, 요 얘기를 사실은 조금 지난 시간에 거를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는 과정, 분해하는 과정, 아까 뿌리하고 미생물이 분해시킨다고 그랬어요. 요 토양에 우리 산에 가면은 유기물 낙엽이 쌓여 있어요. 그거를 유기물층 5층이라고 그래요. 오르가닉 유기물층이라고 그러고 그 유기물을 싹 걷어내면 그 다음부터 A층이라고 용탈층이라고 합니다. 왜 용탈이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미생물하고 식물의 뿌리가 양분을 녹여서 분해시켜 버려요. 그래서 용탈되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어딘가에 쌓이죠. 쌓이는 층을 집적층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쌓이냐? 밑에는 안반이에요. 더 이상 못 내려가는 안반이라 쌓여요. 그 집적층하고 쌓이는 안반층하고 그 사이는 이 돌이 안반이 부서진 층, 모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갈, 모래, 조금 굵은 모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층, 이건 C층이라고 그러죠. 예, 토양의 그 근본적인 토양 그 단면을 딱 잘라본 거죠. 그래서 이 용탈층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놈들이 녹아요. 녹아가지고 점토가 돼요. 그래서 A층에서 B층으로 내려가서 점토가 되는데 바로 녹아서 1차 강물이라는 놈이 A층에 있던 1차 강물이 2차 강물로 되면서 점토로 구성이 된다. 굉장히 복잡하죠. 땅속의 세계는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만 아시지 이걸 학술적으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학술적으로 배울 필요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원리에서 되는 거구나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정리했던 거예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4가지. 빛, 공기, 물, 그다음에 무기물. 이 중에 이제 비료, 무기물 16개, 17개 정도 필수 원소가 있고 그 필수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요거는 가장 중요한 식물의 몸체의 96%를 차지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다량 원소, 질소인, 가리, 칼슘, 마그네슘, 황. 6가지가 다량 원소고 그다음에 미량 원소, 철, 염소, 망간, 아연, 구리, 붕소, 구리, 몰리브덴, 니켈. 이건 미량 요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러한 무기물이 탄소하고 결합되면 유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 화합물 바로 유기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기물은 이런 것들이 무기물이고 탄소하고 이 무기물이 결합되면 유기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비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온화돼야 흡수가 돼요. 이온화가 안 된 상태에서 흡수가 안 된다. 지난 시간에 그 반토막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반토막을 통과하려면 이렇게 이온화된 놈만 통과되고 이온화 안 된 설탕물이나 막걸리나 이런 것들은 이 반토막을 통과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지만 뿌리는 못 먹지만 잎은 다 먹어요.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수용성 상태면 다 먹는다. 그래서 연면십이라는 게 식물이 가장 허약했을 때 공급해주면 바로 효과를 보는 게 바로 연면십이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연면십이도 마지막 시간에 말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얘기인데 땅속에 물이 어떻게 분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속에 있는 토양이 신맛이냐 쓴맛이냐 아무 맛 없느냐
이렇게 구분이 돼요.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는데 또는 수소와 요 수산기라고 그래요. OH. 어쨌든 이것이 이 토양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선 수소가 많아지면 OH가 줄어들고 수소가 많아지면 그 토양은 산성 토양이에요. 그리고 OH가 많으면 알카리성 토양인데 이 알카리 산성은 산성을 나타내는 놈은 수소와 알루미늄, 나머지 알카리를 나타내는 놈들은 많아요. 굉장히 칼슘, 마그네슘, 가리, 암모니아 등 나트륨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 수소와 알루미늄이 굉장히 결착력이 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많으면 토양이 pH가 낮아진다. 낮아진다는 얘기는 거꾸로 수소 이온이 많다. 그래서 역대수 함수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건 수학적인 얘기라 더 수학적인 얘기를 더 깊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골치 아플까봐 역대수 함수. 다시 말씀드려 수소 이온이 많으면 이 숫자가 내려가요. 그래서 7 이하로 내려가죠. 중성이 7이고 중성보다 큰 알카리성은 수소이온이 적은 거죠. 수소이온이 적된 얘기는 요 OH하고 요 밑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가리 이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관계가 하나가 빠지면 그걸 또 채워주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걸 다 이제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농업의 원리, 광합성 작용하고 식물에 흡수하는 원리를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 옛 지식인들이 조금 일반 농민들 말고 지식인들이 농업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 농사를 잘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토양 쪽에서 관찰을 했어요. 그 당시 객관적인 인식으로는 유기물이 많아야 된다. 토양에. 그때도 똑같죠. 지금도 어쨌든 객관적인 관점으로 볼 땐 유기물이 많아야 되는 거죠. 토양에 뭐가 많이 들어가느냐? 유기물, 주로 가축 분뇨나 동물의 유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땅속이 시꺼머지면은 농사가 잘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콩과 작물을 심고 나면 농사가 잘 되더라 그 이듬해 이런 거 알았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몰랐어요. 왜 몰랐냐? 거기는 콩이 원산지가 아니에요. 콩이 원산지가 우리나라하고 만주서부터 우리나라까지가 콩의 원산지인데 만주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아요. 콩의 원종이.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콩 재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콩을 심고 나면 그 이듬해 농사가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콩과 작물을 주로 많이 심어서 계속 돌려짓기를 했던 거죠. 윤작이라고 그러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테오레는 어떤 학자가 나름대로 1652년이니까 17세기죠. 이때 연구를 했어요. 토양에 부식이 적은 그러니까 유기물이 적은 흙을 키웠더니 요만큼밖에 안 컸어요. 같은 시기에 시궁창 흙, 시궁창에 있는 시꺼먼 흙을 갖다가 키웠더니 작물이 이만큼 컸어요. 그 얘기는 이걸 정리하니까 유기물이 작물을 키우더라라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유럽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같은 생각으로 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반 헬몬트라는 사람인데 생물학자이면서 의사였습니다. 이분인데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연구를 했어요. 이분들이 이것도 17세기경에 이 사람이 연구했는데 화분에다가 흙을 90kg를 넣고 나무 2.25kg짜리 나무를 심었어요.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5년 동안 물만 줬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집에 있는 자기네 집에서 물만 계속 주고 키웠더니 5년 후에는 굉장히 커졌어요. 자, 이렇게 컸어. 이제 과연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자, 2.25kg짜리 나무가 76.5kg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토양 속의 토양의 무게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90kg였어요. 나중에 흙을 달아보니까 89.9
995kg, 950g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얼마 감소됐어요? 50g밖에 감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50g 감소됐기 때문에 반 헬몬트라는 이 사람은 물로만 성장했다. 그리고 요 관찰 오차다. 내가 실험했을 때 그 실험의 오차가 있으니까 그 오차 50g 정도는 이거는 눈 감아주자 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이 50g이 이 나무를 키웠던 중요한 비료다라는 얘기죠. 불과 50kg, 땅속에서 분해된 그 50g의 그 미량 원소,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 나무를 76kg까지, 75kg까지 키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물속에 있는 비료. 물속에도 많은 비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이 반 헬몬트라는 사람이 파악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감소된 양이 50g이고 이 90kg분의 50g밖에 안 되는 거죠. 18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소수점으로 치면은 0.0005 뭐 이 정도 되니까 상당히 적은 양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땅에서 분해되는 양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땅이 굉장히 많이 분해돼 가지고선 이 비료 성분을 뿌리한테 막 공급한다면 우리 콩과 잭이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그 콩이 밤에 던져버렸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이건 어쨌든 이론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먹는 비료들은 불과 요 1800분의 1 아주 적은 양만 땅속에서 분해해서 먹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74.25 나무량이 증가한 건 50g의 흙 속에 있는 무기물하고 그다음에 물 속에 있는 양분이 키운 것이다. 지금 현대로서 볼 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토양 생태계 유기물과 무기물이 바뀌어요. 무기물이 광합성 작용해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분해돼서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고 해서 무기물이 되고 이렇게 순환되는 거죠. 이 순환을 누가 시키느냐?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이것들을 순환하게끔 만드는 거죠. 사람도 그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할 내용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작물생리 환경하고 토양 환경이지만 빛, 공기, 수분, 온도, 상적 발육. 이따 상적 발육에 대해서 상적 발육이 뭐냐? 애가 커나갈 때 한꺼번에 어른이 되는 게 아니죠. 예. 어린이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성인이 돼요. 바로 식물도 똑같다라는 얘기죠. 어떤 단계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 이걸 조금 다시 말하면 상적 발육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빛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빛에는 크게 세 종류를 나눕니다. 적외선. 적외선이 뭐죠? 붉은색이죠? 왜? 붉은색 바깥에 있는 빛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다 빛에 의해서 반사돼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광선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적색광보다 이 파장이 큰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또 자외선이라고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죠. 그래서 요 빨간색보다 파장이 크거나 보라색보다 파장이 짙거나 하면은 우리 시각엔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 시각적인 범위가 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사람이 400나노미터까지 눈에 보이는데
어떤 분은 350 나노미터까지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750 이상 800 나노미터까지 보이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근데 동물들도 여기 또 틀려요. 동물도 더 이 범위가 크거나 범위가 작거나 개는 어때요? 개는 흑백이라고 그러죠. 알고 계세요? 예. 개는 흑백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 대신 딴 촉각이라든가 딴 게 발달된 거죠. 이렇게 동물과 사람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어쨌든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적외선은 700 나노미터 이상 되는 거. 요 700 나노미터 이상 되는 이 파장은 어떤 느낌을 갖느냐? 따뜻해요. 열로 변해요. 열. 에너지죠. 에너지. 바로 이 에너지를 공급시키는 적외선입니다. 작물을 따뜻하게 해서 작물을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외선은 이 웃자라는 여름철에 막 더우면 웃자라죠. 그걸 짧게 해줘요. 그 다음에 잎을 두툼하게 해줘요. 그런데 이 저기 자외선이 너무 강하면은 식물뿐 아니라 각종 미생물, 동물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280 나노미터는 식물까지 싹 죽이고 이거는 그래서 자외선도 너무 강하게 쬐면 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 농사에는 이 자외선, 적외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선입니다. 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게 여기 적색광이 광합성 작용에서 가장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노란색, 파란색 광은 광합성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청색광, 적색광 다음으로 청색광, 파남보 요 세 가지 색이 이 또 광합성 작용을 또 유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광합성 작용에 유효한 거는 적색광하고 요 파남보, 청색광이라고 그러죠. 하는데 요 청색광은 빛이 꺾이죠. 이 굴광작용에 아주 유용한 바로 청색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 식물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는 해를 끼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 줄기에 이 식물 자체적으로 호르몬을 만듭니다. 호르몬을 생성해서 식물의 어떤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끔 하는데 예를 들면 해바라기가 실제로 해가 뜨면 해를 바라보고 쭉 해 따라서 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맞는 거예요. 요즘 개발된 해바라기는 안 그래요. 옛날 해바라기 큰 것들 있죠? 그건 해를 따라갑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를 따라가느냐? 바로 굴광작용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을 받는 쪽보다 안 받는 쪽이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안 받는 쪽 그래서 해바라기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굴광성이다라고 그래요, 그걸. 실제로 해바라기가 돌아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뿌리는 그 반대예요. 뿌리는 해가 많이 비치는 쪽으로 우리 작물들을 나무나 큰 나무들을 보면 해가 보이는 남쪽의 이 잎들이 무성해요. 더 북쪽의 잎이 좀 약하고. 근데 뿌리는 그 반대예요. 그래서 배광성, 그걸 뿌리는 반대인 현상을 우리는 배광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따 사진 자료를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빛에 있어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은 탄소 동화 작용해서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탄소라는 양분을 많이 공급해요. 이게 탄소. 또 땅에서 질소를 많이 먹어요. 질소.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우리는 탄질률이라고 그래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다. 요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요 탄질률이 탄소가 더 많으면 질소보다 훨씬 많아요. 사실은. 약 10배에서 30배 그 이상도 되는데 그보다 어쨌든 많으면은 뭐를 시키느냐? 생식생장을 유도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하는 이런 걸 유도해줘요. 땅에서 질소를 많이 먹게 되면
이건 영양생장을 유도해요. 잎이나 줄기가 막 무성해져요. 그래서 햇빛이 강하면은 꽃이 잘 피고, 햇빛이 약하고 이러면은 땅에서 질소를 많이 먹고 그러면은 우짜라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그 원리로 다시 한번 또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식물 생리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 자, 이제 빛을 받습니다. 빛을 받으면 이 포장 군락이라고 그래요. 그 포장이면 농사짓는 그 단위를 포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군락에 광합성 작용을 얼만큼 하느냐. 광합성 작용을 잘하면, 햇빛을 많이 받고 하면은 그 광합성 작용이 늘어나면서 돈이 되는 거죠. 사람 농사로 볼 때. 그래서 최적 연면적이라는 게 가장 효과적인, 잎이 많다고 해서 광합성 작용이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잎이 효율적으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벼 포기가 이렇게 딱 섰어요. 그러면 벼 포기가 잎이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난 거하고, 벼 포기가 널찍하면서 축축 이렇게 늘어난 거하고, 햇빛을 어느 게 더 잘 받을까요? 이렇게 쪽쪽 뻗은 것들이 사이사이로 햇빛이 잘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축 늘어지면은 위에 잎 때문에 밑에 잎들이 빛을 못 받죠. 바로 이런 것들이 최적 연면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학술적인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건물이 최대로, 어쨌든 이 식물 군락에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아서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하는, 이게 바로 햇빛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중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7, 8월이 가장 최적 연면적 지수가 강할 때다라고. 그때 이제 한참 작물들이 성장이 잘 될 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수확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드렸고 조금 이따 보여드렸듯이 바로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이 바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물하고 탄산가스가 결합돼서 포도당이 된 다음에 산소는 날아가요. 이게 광합성 작용이고, 요거를 우리는 탄소 동화 작용이다. 탄소를 만드는 작용이다 라는 얘기죠. 이거 만든 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광합성 작용이고, 이게 농사의 원리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무기물의 원료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게 무기물이다. 그래서 이 중에 60개 원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16개 정도 원료의 비료가 들어가는 것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광합성 작용이 좀 구체적인 얘기인데, 바로 탄산가스와 물과 결합해가지고선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탄소 동화 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뭐라고 그러냐? 광포화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한계가 햇빛이 아무리 강해도 더 이상의 그 생장이 촉진되진 않는다. 그 한계를 우리는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보상점이라는 말은 또 뭐냐? 지난 시간에 이제 요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탄소 동화 작용이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뒤에 또 다시 나옵니다만은, 요 포도당을 산소를 흡수하면서 분해해요. 그리고 탄산가스와 물을 내뿜어요. 이거 호흡작용이죠. 밤에는 호흡작용합니다. 낮에는 탄소 동화 작용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밤에는 탄소 동화 작용을 못 합니다. 왜? 햇빛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낮에는 광합성 작용과 탄소 동화 작용이죠. 하고 호흡 작용하고 동시에 둘이 같이 해요. 낮에도 호흡 작용은 계속합니다. 왜? 살아있다는 증거죠. 양분을 만들지만 한쪽에서는 계속 호흡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호흡작용을 하고 만들고 하는 게 그 만드는 양분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만드는 거하고 소비하는 거하고 똔똔일 때, 똑같을 때, 그 점을 바로 보상점이라고 그래요. 광합성 작용하고 호흡작용하고 동시에 똔똔될 때, 바로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볼 땐 제로가 되는 거죠. 요때 조도 빛의 빛의 양이 어느 정도냐, 이제 이걸 우리는 광보상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는 탄산가스가 0.03%가 들어있는데 바로 이게 광합성 작용이 제한적인 요소예요. 그러면은 이 0.03% 300ppm인데요. 요것만 있으면은 작물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과연 탄산가스를 얼마큼까지 줘야 작물이 더 잘 클 수 있느냐, 이걸 실험해 봤어요. 실험실에서. 실험해 봤더니 무려 8배 가까이 0.03이 0.25% 2500 ppm 될 때까지 더 광합성 작용이 증가하더라. 요 2500 ppm 이상 되면 더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요 0.25%까지 늘어나면 광합성 작용이 훨씬 빨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일부 한 0.1% 정도의 농가가 비닐하우스 또는 유리온실에다가 탄산가스를 공급시켜 가지고선 작물을 키워요. 낮에. 그래서 프로판가스를 떼든 탄산가스를 돈 주고 사가지고선 하우스에다가 막 뿜어주는 거죠.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데는 아예 이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어 이 작물들한테 공급해서 작물을 훨씬 빨리 키우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 도마도 키워보셨어요? 도마도요. 도마도라는 이 작물이 꽃이 피고 이 열매가 수정이 돼 가지고선 우리가 먹을 때까지의 시간이 한여름에는 40일 걸려요. 꽃이 피어서 우리가 식용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40일이고 한겨울에는 80일이 걸립니다. 봄, 가을이면 한 60일 정도 잡으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요 탄산가스를 공급하면은 며칠 만에 수확이 가능하냐? 20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양액 재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장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이런 탄산가스 공급을 해요. 저도 한때 1996년도에 비닐하우스 단지가 우리나라에 붐이 일어나면서 확 늘어났었어요. 그때 저도 하우스를 농사를 졌습니다. 하우스 농사를 져서 97년도, 98년도, 2000년 이전에 이런 탄산가스에 대한 정보를 공부해 가지고선 탄산가스 사서 집어넣었어요. 도마도를 키우는데 이 하우스 400평짜리 하우스 한 동에 탄산가스를 떼는데 하루에 프로판가스 하나가 들어가요. 그때 당시는 뭐 한 3만 원 돈 프로판가스 하나가 한 2, 3만 원 정도 했는데 어쩌다 매일 하나씩 들어가요. 꽤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작기 끝날 때까지 거기에 뗀 그 프로판가스가 100만 원어치가 더 들어갔어요. 100 몇십만 원어치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딴 도마도가 평시에 딴 도마도의 양보다 100만 원어치 이상이 더 나와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100만 원어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농사를 잘못 졌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잘 졌다고 생각하는데 100만 원 이상의 인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산가스 공급 하나 안 하죠. 차라리 안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죠. 예. 40일 대신 20일로 줄었잖아요. 예? 열매가 맺을 때까지 예. 40일이 예. 20일이 줄었으니까 두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돈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그 해 이 전체 수확량의 비용과 저거를 작년 그 이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적자더라 이거죠. 그래서 적자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탄산가스 그 발생기를 사실은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근데 네덜란드는 어떻게 하느냐? 왜 탄산가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평당 한 1년에 떼려면 5,000원에서 10,000원 들어가요. 한 평에 대충.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겨울에 난방을 하면서 그때 떼는 그 탄산가스를 그걸 채집해요. 그 채집하는 기계가 엄청 비싸지만 그걸 채집해서 모아놔요. 탱크에. 그리고 1년 내내 써요. 그걸. 그게 프로판가스 우리가 떼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맥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최소 규모가 얼마냐? 하우스의 규모가 그걸 모아서 채집하려면 기계값도 비싸고 그것도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까지 하려면 최소 15,000평에서 20,000평은 돼야 돼요. 하우스 면적이. 그래서 3,000평, 5,000평 이것도 규모가 적어요. 그래서 규모를 맞추려면 이 타산이 맞으려면 커야 돼요. 그래서 20,000평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타산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탄산가스 뭐 이건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 얘기라 뭐 별 여러분들한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런 농사도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작물 중에 가장 빛을 좋아하는 작물이 수박입니다. 80kg 럭스니까 8만 럭스예요. 그 다음에 도마도 7만 럭스. 오이, 생각보다 고추가 빛을 그렇게 이 수박이나 도마도처럼 썩 좋아하진 않아요. 한 반 그늘이면 돼요. 상추는 뭐, 상추는 25,000 럭스. 상추나 고추나 뭐 큰 차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포화점이고 광부상점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똔똔하는 시점. 광합성하고 호흡작용하고 똔똔하는 시점은 광부상점이 있는데 이거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데 이 광이 피해를 줘요. 광이 부족하면 광합성이 부진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벼의 경우 유숙기, 그러니까 익어가는 막 한참 이럴 때는 빛이 강해야 돼요. 벼에도. 감수분열이라고 해서 꽃 피어가지고서는 막 수정이 되고 그럴 때 이때 이 광이 막 쬐줘야. 그래서 올해 같은 해는 어때요? 요때 장마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쭉쟁이가 많아요. 뭐예요? 벼가 알곡이 충실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장마 때 주로 꽃이 막 피고 이렇게 되면 요때 흉년이 져요. 그래서 흉년이 지는 그때 그래서 장마기에 벼꽃이 막 피고 그럴 때 비가 얼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그의 농사가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 결정져지는 거죠. 자, 반대로 빛이 너무 강하면 비 너무 강해서 피해를 봐요. 새까맣게 타요. 가지도 타고 열매도 타고 잎도 타요. 가끔 보면 잎이 까만 게 있고 그래요. 혹시 감 중에 먹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먹감. 감이 까매요. 이 표피가. 그 감이 탄 거예요. 그 일소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먹감이 굉장히 당도가 좋아요. 햇빛을 많이 받은 열매는 당도가 높아집니다. 자, 이런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깻잎 재배 농가 조금 이따 깻잎 보여드릴 텐데 농가들은 차강을 해요. 빛이 너무 강하면 안 좋아요. 그리고 작업하기도 힘들고 깻잎은 매일 따야 되니까 사람 작업하기도 힘들고 해서 차강망 재배해 가지고선 차강 재배합니다. 기타 우리가 광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랑을 어떤 방향으로 만드느냐 이것까지 사실은 연구되어 있는데 우리 농사지면서 이것까지 연구하면서 농사짓는 분이 드물죠. 사실은 더 이런 것까지 사실은 학자들은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이랑이 동서 이랑에 비해서 빛을 잘 받는다. 그러니까 빛을 잘 받으려면 이랑을 남북 이랑으로 만들고 빛이 조금 덜 받아도 된다라 그러면 동서 이랑을 만들고 원래 이런 겁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이랑을 만들 때는 물 흐름 경사면에 따라서 이랑을 만들죠.
평지 같으면 지금 동서남북 상관없이 이랑을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경사진 곳은 뭐예요? 경사면에 따라서 이랑을 만들어야 돼요. 경사면 따라서 이렇게 이랑 만들면 안 되고 그러면 흙이 유실이 많이 되죠. 그래서 등고선 따라서 이랑을 만드는 거죠. 우리 보성 녹차밭 보셨죠? 어떻게 생겼어요? 녹차가 쫙 등고선 따라서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등고선 따라서 이랑을 만들어야 물이 거기서 따라서 고이 가지고선 작물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이랑 수직이랑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땅이 막 패이고 유실돼서 안 좋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시설 자재 중에 가장 빛이 투과가 잘 되는 게 사실은 유리, 비닐, 그다음에 유지, 기름종이. 옛날 비닐하우스 할 때 기름종이로도 비닐하우스 했었어요. 혹시 그런 시대 저 때는 선생님들은 보셨죠? 기름종이로 비닐하우스 만든 저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가 보네. 예, 유지라고 그래서 우리 기름종이 있어요. 기름이 원래 까만 색깔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약 싸는 봉지 있었죠. 요즘은 바닥바닥 하는 거 있고 유지예요, 그게. 그렇게 생긴 종이가 큼직큼직해서 전지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비 맞아도 기름종이니까 물이 흘러요. 빛도 어느 정도 투과되고 40%밖에 투과 안 되지만 그래서 옛날에 비닐이 없을 때는 유지로도 하우스 농사를 져서 농사를 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깻잎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네, 깻잎입니다. 자, 여기 꽃이 피었죠? 네. 지금 요렇죠? 네. 네. 지금 깻잎 하우스예요. 깻잎이 잘 크고 있죠? 너무 촘촘해요. 이제 좀 섞어야죠. 너무 많으니까. 깻잎을 따는 과정입니다. 근데 위에 뭐가 달렸죠?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스프링클러. 요 가운데는 뭐죠? 등이에요, 등. 불 켜는 거예요. 자, 요게 너무 촘촘히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잎을 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병이 많아요. 이렇게 심으면 이거 별로 어쨌든 이 자료는 제가 가져오긴 했지만 요 밑에는 이제 잎이 없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이거하고 뭔 차이예요?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위에 아까 똑같은 거예요. 밤에는 불을 켜줘요. 왜 불을 켜줘요? 깻잎에? 네? 근데 야간에 그 가라동 밑에 그 들깨 심은 게 가라동을 끄지 않고 계속 켜놔두니까는 그 들깨 꽃 소리가요 안 나와요. 밤을 자이죠. 선생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요 꽃이 안 펴요. 불을 켜놓으면. 꽃이 안 나와야 잎을 계속 따는 거죠. 꽃이 딱 피면은 그 다음부터 잎이 안 펴요. 잎이 안 나와요. 그러면 들깻잎 따는 사람은 잎이 안 나오면은 농사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들깻잎이 왜 꽃이 안 폈죠? 불을 켜놓으면 밤에 그래서 꽃이 피면은 끝난 거야. 꽃이 안 피게 하기 위해서 불을 밤새도록 켜놓는 거예요. 그걸 일장 효과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식물들을 일장에 따라서 꽃이 펴요. 일장 반응이라고 그래요. 장일식물, 단일식물이라고 그래요. 장일식물은 뭘까요? 말 그대로 빛이 길어야 꽃이 핀다 이거죠. 단일식물은 뭐예요? 빛이 짧아야 꽃이 핀다 이 뜻이에요. 네. 장일식물, 단일식물이 그러면 여기 장일식물의 장일 조건에서 개화하는 식물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에도 다 있어요.
보리, 시금치, 양파, 당근, 감자, 무, 카네이션. 자, 작물들을 쭉 보니까 언제 꽃이 피는 놈들이에요? 이놈들? 봄에. 봄에 꽃이 펴요. 봄에 해가 길어요, 짧아요? 짧죠. 바로 장일의 조건이 뭐냐? 어제보다 오늘 햇빛이 길어야 돼요. 예? 어제보다 오늘. 그러니까 내일, 모레 계속 언제까지 길어져요? 하지까지.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 이전에 꽃이 피는 놈들은 장일식물. 아셨죠? 하지 이후에 꽃이 피는 놈들은 사실은 단일식물인데 하지 이후에 꽃이 피는 놈들, 지금 꽃 피는 놈들이죠. 주로 가을에 피는 놈들. 이게 단일식물이에요. 대표적으로 벼도 이제 만생종. 여기 강원도에 심는 조생종은 아니에요. 조생종 온도에 반응해서 꽃이 펴요. 이제 우리 육종을 해가지고선 이제 일장에도 꽃이 피지만 온도 반응해서도 꽃이 펴요. 콩, 옥수수, 국화, 코스모스. 가로등 밑에 예를 들어 잡곡 심어놨어요. 그 잡곡은 잎만 부서가지 꽃이 안 펴요. 가로등 밑에서는. 그런 예를 동네에서 종종 보실 거예요. 바로 일장 분류에 따라서 이게 장일식물, 단일식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장단일식물. 복잡해요, 이 식물들이. 장일이었다 단일로 바뀌어야 꽃이 펴요. 이런 식물도 있어요. 예. 반대로 단장일식물. 단일이었다 장일로 바뀌어야 꽃이 펴요. 단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심어서 겨울 올라가지고 이듬해 봄에 피는 놈들. 이놈들이에요, 다. 그 대표적으로 딸기. 딸기는 가을에 심어야지 그 이듬해 5월, 4월 말 5월, 6월에 딸기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딸기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뭐예요? 그만큼 미리 다 조절을 해요. 딸기를 저거 하기 전 한여름에 냉장고 속에 딸기를 집어넣어서 단일 처리를 해버리고 일찍 여름에 심어요. 여름에서 이제 가을 사이에 지금쯤 심어요. 그러면 겨울 동안 늦가을서부터 딸기를 먹기 시작하는 거죠. 국화는 어때요? 국화. 언제 꽃이 피는 거예요, 국화가 원래? 가을에 피는 거죠. 근데 가을에만 국화가 있어요?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국화가 나와요. 뭐예요? 국화는 단일 조건으로 만들어주면 꽃이 펴요. 그러면 항상 장일 조건으로 했다가 단일 조건 딱 만들어주면 여름에도 단일 조건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차광망 덮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농민들이 꽃농가 등등 해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이 그런 걸 연구해서 다 지금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어요. 다. 바로 이런 요건이죠. 근데 모든 식물들이 다 이러냐? 아니에요. 중성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일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양분만 충분하면 돼요. 뭐예요? 도마도, 고추, 가지, 조생경벼 이런 것들 많아요. 이런 작물들도. 그 다음에 정일식물. 딱 정해진 시간에만 꽃이 펴요. 예를 들어 12시간 해가 됐을 때 낮의 길이가 12시간일 때만 꽃이 핀다. 뭐 사탕수수 같은 거 이런 작목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식물들의 일장 반응에 의해서 꽃이 핀다. 근데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장이죠. 온도에 따라 꽃이 피는 놈이 있어요. 온도가 높아야 피는 놈이 있고 온도가 추워야 꽃이 피는 놈이 있고 양쪽이 다 있어요. 이따가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양분이 충분하면 꽃이 펴요. 아까 조생경 벼 중에서도 그 다음에 아까 탄질률이 있었죠. 탄소가 많아야 꽃이 펴요. 질소가 많으면 꽃이 안 펴요. 이건 같이 공동으로 이게 다 연결이 됐어요. 어느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이게 같이. 그 다음에 호르몬. 식물이 분비하는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꽃이 피는 이 5개가 꽃을 피게 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어떤 건 요 일장에서만 좌우되는 놈이 있고 어떤 건 이 5가지가 다 같이 좌우되는 놈이 있고 이렇게 식물들 생리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농사를 지려면 사실은 이런 것까지 좀 공부를 해야지 웬만큼 농사를 질 수 있는 거죠. 자, 한계일장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어쨌든 온도, 영양, 탄질률, 호르몬 이것도 있지만 개화에 필요한 최소의 빛은 있어야 된다. 어떠한 작물이든 이걸 한계일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공기 들어가기 전에 좀 쉬었다 할까요? 네.